네, 안녕하십니까. 제4회 장애인 아고라 진행을 맡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지현 국장입니다. 복지TV 채널을 통해서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지난 제3차 장애인 아고라는 외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좀 진행을 했었죠. 오랜만에 채널에서 찾아뵙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또 거기에 대한 법령이 제정돼 있고 시행되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 예술인에 관한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사실 이 관련된 예산이 명확히 확보가 되지 않아서요. 이 법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또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 예산을 들여다봐도요.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이 247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니까 911억. 그래서 거기에 비교하면요. 장애 예술인 지원 예산도 27%죠. 장애인 체육 예산의 27%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18년 실태 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요. 장애 예술인들의 평균 활동 기간이요. 7.6년에 불과하다. 그래서 활동 기간이 되게 짧게 지금 나와 있고요. 장애 예술 활동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에도 62%가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사실 법령이 제정되는 것도 중요한데 제정 이후에 어떻게 시행되고 또 실제 그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 피부에 와닿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은 장애 예술인 당사자분들 그리고 장애 예술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활동하고 계신 또 관련자분 이렇게 같이 모셔서요. 장애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들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경계를 허무는 예술, 모두를 위한 무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오늘 바쁘신 상황 중에 오늘도 네 분 모시고 오늘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오늘 네 분 소개를 좀 드리고요. 차차 얘기를 좀 풀어갈까 합니다. 제 오른쪽부터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방기휘 회장님 제가 모셨습니다. 저희가 도서출판 소떼의 대표이시고 개간지죠. 이미지 그리고 반연간지인 소떼평론 발행인이신데요. 제1기 장애예술인 지원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자세한 소개는 이제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기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또 김보경님 지금 현재 학생이신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시각장애 학생 최초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하셔서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국악과에 재학 중이세요.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국악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또 사명감도 있으셔서 또 대학원 진학의 꿈도 꾸고 계시다고 합니다. 김보경님 소개해 드릴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국악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보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제 왼쪽에 우리 김재은 단장님 나와 계신데요. 나사렛 대학교에서 재학하는 대학생 발달장애인들 자조모임에서 시작된 극단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13명의 발달장애 또 비장애 단원으로 뮤지컬 극단을 이끌고 계신데요. 2018년이죠. 이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에 또 초청 공연도 하셨고 수많은 공연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 뮤지컬 극단 단장 김재은입니다. 네, 극단 나하프의 단장님이십니다. 제가 정확히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그 왼쪽으로 고아라 발레리나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경희대 무용학과의 학사 그리고 석사를 졸업하시고요. 러시아 모스코바 국립발레학교의 연수를 또 거치셨고요. 발레리나로서 평창 패럴림픽 폐회식에서도 공연을 하셨죠. 우리 고아라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발레리나 고아라입니다. 발레를 20년 넘게 전공을 했지만 현재로 저는 발레뿐만 아니라 컨템포러리 또는 현대무용으로 다양하게 도전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아고라 패널로 참석하게 돼서 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오늘이 감사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잠깐 소개드렸지만 오늘 모신 분들이 활동하는 분야가 또 다양하세요. 그리고 직접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까 잠깐 소개드렸지만 우리 발달장애 분들과 함께 극단을 운영하시는 단장님도 모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만큼 다양한 얘기들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요, 제가 일단 소개해드렸고요. 스스로 지금 현재의 활동과 지금 소속되신 곳들을 소개할 시간을 좀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김재현 단장님은 공연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 현재 어찌됐든 연습이라든가 또 공연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극단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혹시 최근에 이렇게 준비 중인 활동이 있으시면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2016년도에 발달장애인 이제 뮤지컬 극단을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애인 극단을 창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뭔가 뜻깊은 일, 인상적인 일을 한번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시작해서 한번 이벤트처럼 했었던 일을 발달장애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계속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극단을 만들게 됐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평창 패럴림픽에도 나가게 되고 또 국회에서 뭐 대상도 받고 뭐 다양한 이제 축제에도 나가게 되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 공연을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쉬었지만 올해는 이제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정기 공연을 이제 10월 달에 했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이번 달이네요.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서 세계 장애 예술가들의 이제 컨텐츠를 모아서 또 페스티벌을 하고 또 심포지움을 진행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 함께 뮤지컬을 준비하느라고 지금 창작 활동에 지금 열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방기 회장님 너무 이제 기실 것 같아요. 역사가 너무 기셔서 활동해 오신. 글쎄, 역사는 길지만 별로 한 일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듭니다.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31년 동안 KBS에서 방송 작가로 네. 일을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난 장애인분들 가운데 가장 큰 울림을 줬던 분들은 바로 예술인들이었어요. 자기가 뭐 여고 때 이렇게 성곽에서 넘어져가지고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됐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시. 그러니까 자기는 시라고 쓴 게 아니었는데 나는 항상 누워서 300처럼 누워있다. 뭐 이런 구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장애를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문학, 미술, 뭐 음악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뭘 했었냐면은 소떼문학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문학지인데 네. 그것이 한 100호 정도 만들고 나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 자료로 사갔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지만 해외에서 그렇게 소떼문학을 많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는 이제 좀 넓히자 해서 이미지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이미지 잡지는 지금 22호까지 나왔거든요. 그래도 이 장애인 예술을 대중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장애예술인 지원법, 그것은 우리 협회가 8년 동안 정말 무혈혁명이었습니다. 가서 어머니들이 뭐 무릎 꿇게 하지도 않았고 가서 시위 한번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장애예술인 지원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네. 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차차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도 이 소떼의 이 발간과 그걸 유지하는데도 굉장한 노력과 또 에너지를 계속 기르고 왜냐하면 계셨잖아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아까 연수를 말씀 주셨지만 그 오래전에 시작했고 그걸 유지하시는데 엄청난
열정 또 그런 게 없었으면 유지되지 않았으리라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술인들의 존재, 장애 예술인들의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법 제정까지 이어졌다 이런 흐름을 같이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같이 이 자리에 같이 함께 모실 수 있어서 네, 또 기쁜 마음이 네, 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순서를 안정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있는데 우리 고아라님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현재 활동하시는 것 그리고 고아라님의 자랑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발레만 거의 그냥 7살 때부터 취미로 시작해왔고 중학교 때 전공으로 바꾸면서 네, 예술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거쳐서 대학원까지 나왔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학교 안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밖에 나왔을 때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제가 처음에 학교를 나오자마자 이제 잘 나갔던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공백기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저를 점점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하나 둘씩 활동을 점점 늘려가고 있고 또 이제 활동 분야나 이제 영역도 확대를 해가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서서 또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보다 훌륭하신 분도 또 멋진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장애 예술인의 한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서 총대를 메고 이겨내 내려왔나 싶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자랑할 만한 무대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거기 폐막식에 주역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고 물론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무대에 서왔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그만큼 평창만큼 특별한 무대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김보경 학생님, 김보경님, 제가 오늘은 김보경님이라고 제일 막내니까요.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리고 자랑 좀 해주세요.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 비해 저는 확실히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활동 범위가 없었던 것 같아서 지금 다른 분들 이제 말씀하실 때 한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야금을 시작해서 이제 장애인 최초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지금은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재학 중이고 지금은 그리고 또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이라고 이렇게 시각장애인 국악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서 예비단원으로 네,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거리를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최근에 받았던 장애인 이 문화예술 경연대 그 스페셜 K에서 네,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네, 받았어요. 네, 그래서 참 아직도 감사하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은 제일 자랑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자랑을 너무 강요한 게 아닌가, 부담을 드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또 너무 기쁜 생각이 지금 드셨나 봐요. 우리 김보경님이 본인도 모르게 박수를 또 이렇게 치셨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또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한 분씩 기본적인 소개나 또 현재 상황을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드렸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 주시다가 잠깐 나왔지만 그래도 예술 활동에 직접 몸담고 계시거나 또 운영을 하고 계시니 거기에 어떤 계기가 되는 어떤
요소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그 계기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금 활동을 시작하게 됐을 때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 우리 방기 회장님 네, 아까 말씀 주셨지만 네. 작가 활동으로 시작을 하셨고 저도 사실 개인적인 인연이 그 라디오 작가 하실 때 네. 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초창기의 얘기 그리고 그거를 지금까지 끌어오시게 된 동기나 동력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우리 후배들 이제 앞으로 꿈을 꾸는 여러 예술인들이 계실 테니 또 작가나 문학의 측면에서 또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장애인 예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 예술을 꼭 필요하다고 장애인 뭐 장총련, 뭐 장총, 뭐 예전에 소아마비협회 뭐 다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뭐라 하냐면 그건 나중 일이야. 다들 이러셨어요. 지금은 우리 장애인들이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언제 글 쓰고 언제 미술하고 무슨 무용을 하고 노래를 하고 뭐 연주를 하느냐고 하면서 굉장히 좀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선배들한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장애인 예술에 진짜 온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몰두시킬 수 있었냐 하면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론상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미국의 법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부터 시작이 된대요. 우리가 소수자예요. 장애인은 소수자죠.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술이라고 딱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그래서 내가 예술을 하고 장애인 예술을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예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엔 관계 예술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뭔가를 하면은 관객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다 하면서 관객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BTS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지만 BTS를 키운 건 BTS가 아니에요. 관객들 암입니다. 그래서 관계 예술이 돼요. 그 관계 예술이 뭐가 되냐면 소셜 아트가 됩니다. 사회적 예술이 돼요. 그러니까 온 사회가 BTS 바람이 막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소통하는 예술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한국에 너무나 많이 알려졌어요. BTS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소신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장애인 예술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을 때 장애인이 뭐가 어떤데? 우리 고아라 선생님 얼마나 말씀 잘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보원 선생님 얼마나 예쁘시고 이렇게 가야금 칠 때 보면은 선녀가 내려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이 연극할 때 얼마나 늠름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무대 아래에서는 막 애기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도 무대 위에 오르면 딱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공연할 때 보면 정말 내가 감동을 하고 매력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애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장애인계에서도 그걸 몰라요. 아고라에 지금 초청받은 게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앞으로 장애인 예술은 꼭 이것은 예술 분야에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술 분야에 가면은 장애인들이 하니까 보건복지부 가라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문화과학 그 예술계에 가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아직 나쁘게 얘기하면은 아직 예술로서 평가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지금 있는데 장애인계에서조차 장애인 예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총에서도 또 이것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 애청자분들도 장애인 예술이 장애인의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자꾸 찾아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아무래도 작가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도 하셨을 거고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장애 예술인의 모습에 조금 더 성견지명이랄까요? 아니면 또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보셨던
안목이 있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 그게 열정이 지금도 말씀 주시는데 너무 열정이 애정이 장애예술에 대해서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분노군요 분노.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네, 너무 느껴져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말씀 또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중간에 말씀 주셨지만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 개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인식에 오류를 놨던 것들이 어떤 역사잖아요. 장애 역사고 인식 개선의 역사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 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노력해 오신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또 저희 아까 뭐 패럴림픽 얘기 주셨지만 장애인복지법이 탄생하고 또 장애인 역사에 있어서 법 체계의 큰 구심점이 사실은 88 올림픽 때 저희 장애 올림픽을 같이 하계 올림픽 때 진행하게 된 계기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때도 그 인식 개선이라는 용어를 굳이 설명하자면 장애인분들이 저런 체육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던 인식이 어떤 큰 전환점이 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중요성을 알고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 주시는 것들이 그런 맥락이 같이 된다 이런 느낌이 또 들어서요. 지금 이제 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갈 일과 그 계획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답답함,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어, 막 이런 그런 느낌의 또 애정과 열정을 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막내여서 좀 늦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보경님 국악이고 지금 전공하시는데 사실은 가야금 또 학생 때 이렇게 접하게 되셨을 텐데 처음 시작할 때 얘기 그리고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노력이나 이런 과정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원래 초등학생 때부터 바이올린을 전공으로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바이올린 지금은 네네. 국악인데 그죠? 바이올린을 막 전공으로 해야지라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학교 반에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바이올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좀 따라서 같이 좀 배우면 친구랑 더 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바이올린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전공으로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전공으로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전공처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전공으로 오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뭘 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고민도 하다가 그래 이렇게 계속 하는 건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에 이제 영상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저런 영상을 보다가 내가 한복을 옛날부터 좋아했고 전통적인 그런 음악이나 그런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게 생각이 나서 이제 국악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딱 그때 가야금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맑은 소리? 그런데 어떻게 들으면 또 뭔가 애달프고 뭐 그런 음악이 되게 좀 저한테 매력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가야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을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야금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근데 처음 가야금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달라고 해야 되지? 어디 가서 배워야 되지? 되게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한빈명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그런 특수학교는 국악을 이렇게 가르쳐주러 오시는 뭐 선생님도 없었고 그렇죠.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어서 솔직히 가야금을 그때까지 뭐 만져보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도 학원을 가야 되나 이거 개인 레슨을 붙여야 되나 막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제가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건 이제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봐주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개인 선생님을 구해서 그때부터 가야금을 시작하게 됐고요. 선생님 조언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좀 욕심이 생겨서 이제 예고 입시 준비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처음 그 원서 내려갈 때도 그렇고 솔직히 예고에서는 조금 거부하시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네. 막 대놓고 오지 마 이건 아니었는데
이제 확실히 장애인 학생이 들어온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부담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학교 입장에서도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걸 내가 가는 게 맞나?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도 시험은 봐보자.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는데 또 어떤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네가 특수학교를 다녔어서 친구들 문제가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친구들 문제는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애들이 훨씬 더 챙겨주고 도와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적인 거, 뭐 이제 장애 학생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시고 대체로 학교는 다 칠판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조금 많이 3년 내내 그게 조금 학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고 특히 그 가야금을 하면서 이제 악보를 보고 연주해야 되는 그런 수업들이 많은데 이제 친구들은 악보를 뭐 바닥에 놓고 아니면 보면대에 놓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수업을 따라가려면 미리 그걸 다 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되게 항상 악보 외우는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3년 내내 그렇게 다녔던 것 같고요. 대학 입시 때도 여러 문제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입시를 볼 때 그 초견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악보를 이렇게 처음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악보가 아니고 그때 딱 만든 악보를 그렇게 주고 그걸 보고 연주를 해서 하는 시험이 있는데 이제 그건 악보를 얼마나 해석하고 악보를 보고 바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제 그런 거를 보는 시험인데 저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악보를 보고 연주가 바로 안 되는데 가야금을 손으로 하니까. 네. 그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악보가 이렇게 보면 때 나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이제 그거를 외워서 보는 거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답을 주신 학교도 있었고, 이건 뭐 교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전화를 그냥 또 끊으시는 학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점자로 뽑아주겠다 악보를. 네. 근데 제가 악기를 손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점자를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뭐 그런 학교도 있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만 이제 교수님이 직접 답장을 주셨어요. 이제 초견을 안 보고 뭐 대신 내신이나 생기 뭐 이런 걸로 퍼센테이지 그걸로 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에 지금 오게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 학교 와서도 예고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똑같이 수업도 이제 다른 친구들의 도움도 조금 받아야 되지만 이제 저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합주 수업도 그렇고 실기 수업도 그렇고 근데 저는 악보를 미리 다 외워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직도 지금 많고요. 아마 음악을 계속 하게 된다면 이거는 계속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저희가 그 장애 대학생들의 어려움, 학생들 얘기도 아고라를 통해서 다뤄봤고요. 올해는 또 장애 교원들, 그러니까 장애 당사자 선생님들도 모셔봤는데 아까랑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가 어떤 첫 시도를 하고 그게 사례가 되고 전포가 되는 또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최초 이런 타이틀이 우리 김보경님에게도 있는 것 같은데 없었으니까 고민 안 했다 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그걸 선구자적으로 뭔가에 하나씩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인식 개선을 뭐 얘기하고 뭐 법의 근거는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보다 현장에서 아니면 지역사회 또 우리 삶에서 이렇게 딱 사례가 있는 것들이 전파라든가 어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 그런 걸 많이 저희가 접하고 얘기를 듣는데 우리 김보경님도 학교 안에서 그쵸? 국악을 전공하면서 또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함께 그걸 해나가야 될지 뭐 지원이라는 얘기보다는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없었을 땐 생각 못했던 거. 우리 김보경님 진짜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네. 방기 회장님도 앞으로의 몇십 년의 그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
앞으로의 역사에서 각 분야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고아라님, 고아라 발레리나님, 아까 7살 때부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요. 궁금한 게 좀 너무 많아요. 이 발레를 하시게 된 계기가 사실은 어릴 때 잘 모르지만 그래도 피아노, 발레 이런 거 취미로 장애 비장애 없이 이렇게 또 많이 배우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우리 고아라님 같은 경우는 우리 김보경님도 그랬지만 그 분야 발레리나로서 계속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미용을 시작했고 미용 학원뿐만 아니라 뭐 피아노 학원, 뭐 서예 학원, 뭐 컴퓨터도 배워보고 네, 안 다녀본 학원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데 그냥 모든 부모님들이 똑같잖아요. 뭐 내 그렇죠.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을까 나중에 뭐 그런 고민을 저희 어머니 역시 고민을 하셨고 네, 그래서 저를 여러 학원을 보내주셨죠. 네, 그 중에 제가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미용 학원이었고 근데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말을 잘 하지를 못했었어요. 굉장히 서툴렀고 그래서 뭔가 말로 표현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는 말보다는 제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던 게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어릴 때는 그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미용 학원을 그냥 재미있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듣는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뭐 듣는 부분은 이제 뭐 그냥 너 몰라라 이런 식으로 했고 그냥 앞에 뭐 미용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면 그냥 하는 대로 다 따라했어요. 따라하고 그리고 반대로 학교에서는 그런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재미없었죠. 그냥 거의 책상만 바라보고 뭐 허구한 날 그냥 똑같은 교실 풍경만 이제 구경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보냈었죠. 그런 학교 지루하기만 한 학교를 끝내면 이제 돌아와서는 또 과외를 받았거든요. 과외를 받으면서 부족한 진도를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또 하면서 이제 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강원도 최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미용 학원이 아니라 그냥 동네 미용 학원 이런 식으로 그런 곳에 다녔었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서울로 레슨을 보내주셨어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중학교 때 서울로 주말마다 레슨을 다니면서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고 아까 부경 학생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부경 학생은 그 부경님의 또 마음에 뭐 고민이 또 지금도 학생이시지만 저도 또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학교를 졸업했다고도 꽤 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학교를 졸업한 지로 얼마 안 된 입장에서 그래도 뭐 시각장애 쪽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청각장애 쪽으로는 옛날에 비해서 그나마 조금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지원 제도도 없었고 그래서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그냥 고등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은 알아듣지만 100%는 다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과외를 구했어요. 과외를 구해서 공부를 하고 또 레슨도 받고 그런 식으로 살면서 이제 대학교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뭐 미용도 사실은 뭐
아까 방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왜 장애인이 뭐 미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 전형이라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대학교에 다니게 됐고, 다행히도 저는 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제 차별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제 운이 좋게도 그냥 선생님 또는 친구들도 다 배려를 해주고, 물론 예술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과 밖이 달라요. 이제 학교 안에서는 같은 미용과니까 이제 경쟁자가 되잖아요. 근데 학교 밖에서는 그냥 뭐 이론으로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나 학생 옆에 선후배나 학생들이 다 저를 옆에서 대신 필기해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그렇게 감사한 학교 생활을 보냈고, 다만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제가 조금씩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됐어요. 뭐 그냥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알 것 같은 게 그냥 예체능계 특수한 그런 시스템이 저한테는 그게 되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래서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뚝심이 없었어요. 제가 뚝심도 없었고, 제가 누구인지도 잘 심지어 모른다기보다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거를 느낄 시간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여기는 내가 이제 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냥 가벼운 공황 장애 같은 것도 오고, 네, 그렇게 약간 가벼운 우울증이 오고, 네, 그런 내가 앞으로도 이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제 계획이 학교에 남으면서 여러 군데로 출강하고 이제 그런 삶을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뒤틀려지니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뭐지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를 빨리 나와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논문 주제를 조금 어려운 주제로 선정을 했었는데,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에 그냥 쉬운 주제로 논문을 쓰고 통과하자마자 몽골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느낀 거는, 몽골은 보통 초원이나 사막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느낀 거는 길이 사라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길이 나 있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공백기를 잠깐 보내고 조금씩 하나 둘씩 쉬면서 먹고 놀고 자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시간이 약이라는 그런 말이 저한테도 왔고, 그 공백기를 지나고 나니까 저도 점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 이제 계시면서 저도 지금까지 활동을 이렇게 잘 이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고아라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예술인의 삶은 확실히 길고 한 번에 다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드린 게 죄송할 정도로 너무 많은 과정을 거쳐오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보경님하고 학창 시절에 이런 공부의 과정, 또 학창 시절을 겪었던 거에 또 공통점이 또 계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근데 이제 고아라님은 현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 현재 직업으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본인의 갈등 또 이런 것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어떤 동료라든가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 나왔을 때는 또 다른 일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시면서의 상황들은 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었고요.
방기 회장님, 지금 두 분 말씀 좀 들어봤는데 실제로 국악이던 이 연주를 실제 하시는 우리 장애예술인 또 발레리나 실제 이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수적으로 숫자나, 우리가 네. 다 발굴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두 분은 굉장히 개척자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제 문을 잘 열어놓으면은 그 뒤에 후배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고아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네네. 왜 이렇게 갈등을 많이 하시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조직에서 버텨나기가 힘든 거예요. 학교라는 조직이.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석사까지는 잘 해주시더라고요. 박사에서 10번 떨어졌어요, 제가. 아이고. 그러니까 10번을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여기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안 했었어요. 그때는 저는 한참 전이죠. 제가 76학번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도 학번이 있냐고 할 정도인데. 김보경님 학번을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83년도에 갔어요. 그러니 저가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간 것은 2011년이었어요. 얼마 안 됐어. 2013년도에 내가 학교를 받았으니까. 학교에서 거부합니다. 지금 다 열심히 도와주죠. 하지만 이것이 지금 이제 그래서 학교에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학교에 못 남았지. 저도 꿈이 교수였어요. 제가 협회장 하려고 뭐 방송 작가 하려고 하던 네.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이제 그런 조직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보경 학생도 학생이니까 내가 학교에 남아서 박사 뭐 하고 지금은 괜찮을 것일지도 모르지만은 안 되는 시기들이 조금씩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개척자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모든 예술이 아주 수월성을 갖췄다. 저건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서더랜드가 뭐라 그랬냐면은 예술은, 장애인 예술은 취미도 아니고 치료도 아니다. 그냥 예술이다. 이런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말은 나도 옛날부터 했던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한 말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했는데 우리 거를 그냥 예술로 봐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모셔갈 겁니다. 우리 고아란 선생님이나 김보경 학생한테 제발 오셔서 공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올 겁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그분이 이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 네. 알려야 될 것 같고, 김보경님도 일단 직업으로서 또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고민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근데 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고민을 여기서 같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응원드린다는 말씀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표정 어두워 주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척자 이런 거에 너무 부담 가지는 거 안 되고요. 네, 우리 김재훈 단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벤트성으로 처음에 이렇게 좀 기획을 하시고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의 또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의 연극을 통한 그런 달라진 모습, 아까 회장님도 말씀 주셨잖아요. 저희가 또 빠져들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 그 처음에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렇게까지 해오시는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기회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발달 장애인은 사실 지적 장애인하고 자폐성 장애인인데, 이제 자폐성 장애인 중에서도 사실 지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분들이 발달 장애인 이제 트랙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생각하는지 이렇게 우리 아라 씨나 보경 씨처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되면, 아이가 발달장애인이 되면 부모가 같은 장애인 당사자가 돼요. 그런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장애는 어떻게 보면 신체나 이런 쪽에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는 것만 장애인 줄 알았는데, 발달장애나 정신장애는 머리 안에 있는 장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볼 때 너무 멀쩡한데 이제 이 아이가 장애고 저도 갑자기 이제 장애인 당사자가 된다는 거가 이제 힘들죠. 근데 그래서 이제 나사렛 대학교 이제 재활자립학과가 그 당시에는 이름이 재활자립학과였거든요. 그때 이제 학교에 입학하니까 발달장애인만 입학할 수 있는 학과였는데, 거기에 그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장애인 부모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장애인 부모회가 있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아이들이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회가 이 아이들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고 이제 만들어낸 여름방학 프로그램이었던 것이 이제 뮤지컬이 됐고, 왜냐면 아무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거라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같은 스펙트럼의 아이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이 25명의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이 4년밖에 없는데 우리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뭘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고 그것을 계획을 세웠고 그 중에 하나가 뮤지컬이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데 아이들이 뮤지컬을 하면서 저희 아들은 자폐성 장애인인데 그 아이가 엄마 왜 건영이가 대사를 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나? 내 가슴이 왜 뜨거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자폐성 장애인이라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아이인데 이 연극을 하고 뮤지컬을 하면서 이 아이 안에 없었던 감정들이 잘 몰랐던 감정들이 나타나고 그걸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5살 정도부터 말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발성기관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을 제대로 할 수 없죠. 노래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진짜 뮤지컬 배우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같이 연기해주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뮤지컬 연습장에서는 감독님들이 누구 배우님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진짜로 내가 그 배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말도 이렇게 발성기관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으니까 말도 이렇게 툭툭해요. 싫어, 안 먹어, 이렇게 표현하던 아이들이 어머 배우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아이들의 말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발음이 안 됐는데 밤새 막 새벽 2시, 3시까지도 아이들이 그걸 연습하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어릴 때 발달장애인이 제일 먼저 받는 치료가 언어 치료인데 정말 언어 치료실에서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그 뮤지컬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죽어라 연습을 하고 하면서 그게 달라지는 걸 저희가 봤고 그래서 저희가 부모나 아이들이나 저희가 같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뮤지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6년째 이제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보경 씨나 아라 씨처럼 그렇게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엄마 나한테도 꿈이 생겼어 라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다른 강의식 수업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저희들한테 일어났고 또 문화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몸으로 표현하고 어떤 아이들은 노래로 표현하고 어떤 아이는 시로 표현하면서 저희들 삶에 표현하지 못했던 애들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문화예술인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회장님, 지금 이렇게 발달장애 또 예술인, 또 발달장애 영역에서 여러 문화예술 활동을 접목하는 시도나 노력은 또 많이 있긴 있잖아요. 요즘은 발달장애가 대세예요. 그래요? 오히려 다른 장애인들이 좀 역차별을 받고 아이고, 있다는 네네, 할 정도로. 고주제로 넘어갑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하고 네네. 싶은 말은 뭐냐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도 공연을 많이 다니는 여기 가도 보이고 저기 가도 보이는 발달장애 음악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공연 없는 날은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오히려 공연이 있으면 막 신나하는데 공연이 없으면은 우울해하고 더 말도 잘 안 들어 반항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얼마든지 하시라고. 나는 그 친구가 힘들까 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은성어 엄마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은성 어머니는
저기 아들이 이제 발달장애고 클라리넷 연주하는데 우리 아들은요 무대에 탁 올라가면은 자폐 옷을 확 벗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설득력이 있었어요. 올라갈 때까지 엄마가 그 앞에다 세워주고 여기 인사하라고 막 하고 하는데 이게 연주가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맞아요. 듯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거기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또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맞아요. 인사를 해야 되나 언제 데려가야 되나 그걸 몰라가지고 또 엄마가 또 막 올라가서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이 시작됐을 때는 확 그 자기를 벗어버린다는 그 말에 나는 아주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얘기와 미래 얘기로 좀 넘어가서 좀 마무리도 같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지금 활동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활동하는 동안에 느꼈던 점과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에서 기반하는 앞으로 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느끼고 계신 현재 각자의 상황에서 우리도 김보경님은 아무래도 학생이지만 학생 이후의 삶을 생각하실 테니 그런 고민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직업으로서 또는 어떤 극단을 이끌면서 또 지금 회장님으로서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고민점 또는 또 이거는 너무 좋으니 알리고 싶은 점이 계실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앞으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좀 제언도 좀 포함해서 한 번씩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고아라님 현재 이제 아까 고민의 순간까지 말씀 주셨거든요.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이제 직업인으로서의 생활을 하시게 되고 나서 이후에 현재 상황에서 아까 이제 평창올림픽의 기쁜 경험도 말씀 주셨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점은 좀 더 알리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학창 시절 동안 차별받은 적은 없었지만 제가 미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걸림돌이 있었어요. 우선적으로 듣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춤을 추기 위해서는 음악이 항상 함께 하잖아요. 물론 음악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춤이 음악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예전부터 지금도 여전히 음악과 어떻게 함께 나란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다행히 최근에 제가 공연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어떤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을 위한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휘자가 지시를 하면 거기에 그 움직임을 혹은 동작을 인지하고 거기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런 또는 강약에 따른 또 진동의 쐐기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장치를 저한테도 이제 적용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음악에 맞춰서 발사가 또는 이제 강약이 나오는 그런 장치를 찍으면서 이제 공연에 참여하게 됐어요. 아직은 시작이지만은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언젠가는 음악과 이제 나란히 이제 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거의 정책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노력은 그냥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예술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는 고통 그리고 이제 안무라는 것도 사실은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냥 끊임없는 개인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고 뭐 체중 조절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넘어가서 같이 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개인이 작업이 아닌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고 해도 이제 듣는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이제 저의 컨디션에 맞춰서 소통을 해준다거나 뭐 소통 속도를 맞춰준다거나 그런 게 뒷받침돼야 되고요. 그래야 뭐 누구와 같이 작업하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거를 두 번째 문제고요. 그냥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 저는 이제 통역 지원도 되게 절실해요. 뭐 수어를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어 통역사,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자 통역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역이 지원돼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은 예술을 창작하는 입장이지만 또 제가 예술을 향리하는 과정에서 또 고민이 있거든요. 제가 공연장에 갔을 때 보통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티켓 예매를 할 때 반값 혹은 티켓 한 장에 보호자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아싸 되게 싸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 내고 내가 공연을 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가사가 나오지 않는 공연을 보는데 저는 그런 서비스를 저는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돈을 내더라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 지원을 받고 네,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보경님 아, 네. 이제 학생이시지만 공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그래서 또 최초라는 타이틀 자꾸 말씀드리지만 공연자로서 공연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느끼셨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직업의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후배죠? 또 공부하는 학생들 위해서 느끼시는 것도 계속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우선 네 최초라는 타이틀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조금 자신감도 생기고 어깨도 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짐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이도 점점 들고 이제 대학 졸업할 때도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좀 더 내가 더 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말고도 딴 데 가서도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해주세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제 스스로 부담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 나 최초로 예고 들어갔고 서울대도 들어갔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하면은 되게 조금 실망하시지 않을까라면서 제가 그래서 아직도 조금 그러긴 하는데 좀 되게 무대 공포증이 좀 또 되게 심하게 왔을 때도 있었고요. 좀 그런 거에 슬럼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예고 3년 다닐 때는 내가 여기서 제대로 못하면 이제 다음 후배들은 정말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 안 그래도 내가 들어갈 때도 약간 조금 거부감을 느끼셨는데 내가 여기서 못하면 다른 학생들이 아예 뽑아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3년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3년 동안은 진짜 개근상이랑 표창장이랑 우등상은 무조건 받고 졸업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다녔고 이제 진짜 다행히 고3 때 그 상을 다 받고 졸업을 했어요. 와. 그래서 뭐 근데 대단하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장애 후배가 시험을 봐서 들어온 그런 건 아직 못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문을 잘 열어놓은 것 같아서 네, 그런 걸 보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학생이기도 하고 좀 고민이 많은데
지금 관현맹인 전통예술단 예비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참 좋은 예술단이고 저도 지금 감사하면서 다니고 있지만 확실히 이제 국악을 하는 장애인은 소속될 그런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술단도 없고 그렇다고 뭐 국립국악원, 뭐 강원도립, 뭐 이렇게 도립, 시립 이런 악단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예고나 대학교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장애인 국악인이 들어간 적이 없다 보니까 우선 시험 아까 그 초견 말씀했던 것부터도 우선은 막히는 문제고 우선 거기 자체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시니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뽑아 주실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저는 조금 들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설 자리도 많이 없고 이제 소속을 하여튼 어쨌든 국악을 해서 소속이 어디는 돼야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장애가 아닌 비장애인도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듯이 그래서 이런 단체가 많이 없는 거에 조금 아쉬움, 좀 속상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국악은 이제 특수학교에서도 접할 기회가 많이 없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서양 음악에 비해서 국악은 전공하는 학생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봐도 아직 가야금 전공한다라는 학생은 시각장애인은 특히 본 적이 없고 가야금도 발달장애나 다른 장애도 뭐 국악한다 하는 학생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도 많이 없고 하는 사람도 많이 없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안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속상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 예술인으로서 또 단체에 소속된다고 해도 어려운 점이 조금 많은 게 이제 저는 그래도 오른쪽 눈이 조금 보이지만 이제 관현악을 하면 그 지휘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잘 지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아예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만약에 소속된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런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조금 우선 대학교에서부터도 그렇게 저는 4년을 다녔어서 네,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아무래도 최초 뭐 이런 부분 또 국악이라는 또 한정된 상황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책임감과 부담이 같이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고요. 근데 뭐 말씀 중에 들으니 장애 예술인으로서 뭔가 공연이나 퍼포먼스를 소개할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 이거 공통적인 얘기실 것 같고 최근에 또 코로나로 1, 2년간 또 저희가 다 같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장에서의 예술인분들 또 장애 예술인분들의 어려움 같이 좀 살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아무래도 학생이시다 보니까 또 후배들 그렇죠? 학교에 대한 문화나 학교 안에서의 지원도 아마 관심과 또 바람이 있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재훈 단장님, 우리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극단을 운영하시는 것도 그분들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사례고 또 같이 소속 또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싶은 또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극복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들은 해결해야 할 상황과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네. 기록에 남겨서 저희가 잘 알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라 씨나 보경 씨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개인이 또 개척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제 저희 뮤지컬 같은 것이나 뭐 공연도 마찬가지지만 공연하시는 분이 혼자만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대 감독님도 계시고 연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악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연기자들이나 배우들이나 이런 공연 예술 하시는 분들이 무대에 오르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컴퍼니가 필요한데 지금 이런 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법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제 작년에 통과된 법률도 저희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지원법이지 이런 단체나 이런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아니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뒷받침에 대한 얘기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단체를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듭니다. 저희가 뮤지컬을 할 때는 인원이 많이 움직일 때는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움직이면 도시락값만 하더라도 정말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연습을 하루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연습 시간도 훨씬 더 3배 막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단체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장애예술단체라고 해서 저희를 부르실 때 비용을 더 많이 주시느냐는 사실 아니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를 부르시는 단체들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 비용을 그렇게 많이 저희를 부르시지는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나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단체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문체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공모 사업도 보면 단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장기로 이제 대본이 나오고 음악을 만들고 안무를 만들어서 배우들을 연습시켜서 무대에 올리는 것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창작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큰 작품을 만드는 데에서는 이 단기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운영한다 그래서 단체가 딱 맨 처음에 설립된다 그래서 큰 작품,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상업성이 있고 또 이 단체가 이 공연을 계속 할 수 있는 작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소셜 벤처나 이런 컴퍼니를 좀 인큐베이팅하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한 회사는 엑셀러레이팅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지금 저희를 모델로 해서 전국에 지금 뮤지컬 컴퍼니들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저희도 듣고 있고, 컨설팅을 좀 해달라는 제의도 받고 있고 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은 재정적인 지원만 제대로 되고 전문 인력만 저희를 도와준다면 저희들은 정말 너무나 문화예술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인식이 좋아지시고 뒷받침이 많이 되어주시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저희가 발달장애인 뮤지컬 극단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저희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걸 저희가 느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고, 하지만 제도적인 것이나 이런 저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싸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자기는 장애문화예술인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배우가 되라고 하고 예술인 강사가 되라고 해요. 우리는 선생님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배우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뮤지컬 배우를 본 적이 없는데 왜 그게 될 수 있다고 해요. 라고 하는 장애인들이 가진 인식이 가장 걸림돌이 됐었어요. 두 번째 걸림돌은 뭐였냐면 부모님들이 가진 장애 배우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아니 그거 배워서 뭐해. 우리 애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아라씨처럼 자기가 학원을 가거나 뭘 공부해야 될지 계획해서 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장애문화예술에 대해서 이게 정말 우리 아이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인지하고 이 아이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할 수 있구나. 이게 또 직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알고 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면 이렇게 아라씨처럼 7살 때부터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지원을 해주시면 정말 가능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비장애인 분들도 장애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저희들도 저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직업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시는 그런 장애인식 개선이 우리 스스로, 저도 장애인 부모지만 저희들 스스로 먼저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단체라든가 이런 자조 모임 지원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또 사실 뭐 일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긴 한데요.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 주셨고 무엇보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저 장애아의 부모님들께도 또 이런 말씀, 부탁의 말씀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정리의 말씀을 일단 또 회장님께 네, 부탁드리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모양새인데요. 네, 말씀.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가 뭐냐라고 묻게 되면은 사회복지는 가난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사회복지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장애 예술인들도 우리는 예술을 통해서 가난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장애예술인 지원법입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 지원법 9조, 10조, 11조 이 세 조항이 가장 중요한데요. 9조는 뭐냐면 장애예술인들한테 창작 지원금을 줘라. 왜냐하면 창작 단계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하니까. 두 번째, 장애예술인 공공 쿼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술 활동에 장애 예술인들을 2% 끼워달라는 거예요. 문학은 문학대로, 미술은 미술대로, 공연은 공연대로 다들 끼워주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 예술인 지원 고용 제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기업이 장애 예술인들을 후원해주면, 이제 법령에는 후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지원으로 바꿨는데 장애 예술인들을 후원해주면 그것이 고용한 것이 돼서 고용 부담금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취지는 뭐냐 하면은 꼭 굳이 그 회사에 가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예술인들은 각자에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하면 그것이 고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미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호의 작품을 그 회사에 내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9조, 10조, 11조의 장애예술인 지원법만 잘 시행이 된다면 장애예술인들은 예술을 통해서 가난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뭐 더 달라, 뭐 더 달라, 뭐 더 달라 하면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10원을 줬을 때 그 다음에는 12원 아니면 15원 이렇게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예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해서 가난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도 앞으로는 일할 권리를 마련해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일할 권리가 모두 직장에 가서 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 월급 제도가 책정이 되고, 그래서 요새는 뭐냐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보장제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보장돼야 되는 사회지 대기업 취업했다고 좋아하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나이에는 일자리 보장제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장애예술인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건 기회라고 얘기들 하셨는데 그 기회는 바로 일자리 보장제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애인 복지계 또 우리 예술계, 장애예술계 좀 협심해서 잘 좀 발전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장애예술 또 장애예술인에 대한 애정이 담뿍 담긴 또 회장님 마지막 제언이세요. 사실 뭐 인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법과 제도, 설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련한 시간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던가 또 이런 부분도 좀 여쭙고 싶고 또 응원드리고 싶은데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또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8월에도요. 시각장애인 당사자이시고 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김혜지 의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관련돼서 장애예술인 진흥기금 설치할 수 있는 법안 개정안, 또 뭐 국가재정법, 기부금법에 대한 개정안까지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작은 됐지만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알리고 또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시간도 거기에 중요한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출연해 주신 네 분 앞으로의 활동, 또 계획, 또 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4회 장애인 아고라 준비한 시간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